안녕하세요, 썰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저보다 월급이 100만 원 많다며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친정 식구마저 못 오게 하던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 식구를 부를 테니 준비나 열심히 하라 하길래 이혼 준비 제대로 해서 한 방 먹여준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였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혼할 땐 저도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는 한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결혼 2년 차에 회사를 그만둔 건 회사 사정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졌고 저는 퇴사를 권유받아 쫓겨나기 전 회사를 그만둔 것이었죠. 처음엔 취업을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더라고요. 조건에 맞는 곳엔 신임만 원했고 경력직을 바라는 곳에 가보면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마냥 쉴 수만은 없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라는 주변 말도 있긴 했지만 그건 제 성격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 때면 푸념처럼 떠올리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었죠. 제가 선택한 사업은 레진을 이용해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꾸미고 작은 소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는데요. 다 제가 직접 제작하는 것이라 시간은 오래 걸려도 그만큼 자본이 적게 들고 하나뿐이라는 것이라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 않았어요. 돈을 들여 광고까지 해보았지만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기란 참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그럴 거라 예상하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무시였죠. 회사에 다닐 땐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높았음에도 그런 걸로 남편을 무시하거나 돈으로 차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은 고작 몇 개월 만에 저를 무시하며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군요. 말끝마다 나보다 돈도 못 벌면서가 입에 붙은 사람은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고작 100만 원 벌었다고? 차라리 취업을 다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아? 뭐 망해도 당신이 망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단 앞으로 돈 관리는 따로 하자.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권유로 모든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돈 관리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남편이 다 하거나 아예 따로 하자고 할 땐 저를 무조건 믿는다고 하더니 섭섭한 것도 섭섭한 것이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당신보다 돈을 못 벌어서? 그것도 그렇지만 당신 사업이 잘 안 풀리니까 그렇지. 돈 부족하다고 내 돈으로 뭘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리 부부라지만 돈으로 감정 상하면 신뢰도 다 무너지고 좋지 않다고. 퇴직금도 많이 남았고 그가 모아둔 돈도 있는데 설마 제가 남편의 돈에 허락도 없이 손을 대겠어요? 아예 매출이 0원인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의 이유가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거기서 더 언쟁을 하고 싶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다 빼서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수익과 상관없이 생활비는 똑같이 내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기 시작하니 되지도 않은 생활비 생색을 내더라고요.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을 잊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집을 왜 이렇게 환하게 해서 있는 거야? 전기세가 한두 푼인 줄 알아? 좀 꺼라 꺼. 하여튼 돈도 못 벌면서 전기세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밤이야 밤. 아무도 없는 안방에 불 켜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거실에 있는데 거실 불 정도는 켜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일찍 들어가서 자면 되잖아. 당신이나 일찍 자.
어제도 새벽까지 거실에서 TV나 보다 잔 거 모를 줄 알아?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서 짜증내지 말고 얼른 자기나 해. 괜한 전기세 트집 잡지 말고. 이처럼 본전도 찾지 못할 전기세 타령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전기세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부터 제가 낮 동안 사용하는 전기 제품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붙여놨어? 이건 당신이 낮 동안 당신만 쓰는 거잖아. 여기에다 하루에 얼마 쓰는지 체크해놔. 그만큼 당신이 돈을 더 내야 할 테니까. 당연히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그 시간 동안은 저 때문에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니 무엇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이가 좋았더라면 뭘 그런 것까지 치사하게 구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넘어갔겠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있었으니 저도 그런 걸로 트집 잡히고 싶지 않아 그 다음부턴 그만큼의 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말 없이 돈을 더 내기 시작하니 더 트집 잡을 거리가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에게 트집 잡고 싶어 안달이 난 남편은 집안에서의 제 행동을 감시하다시피 본다 싶더니 귀엽고 제어화를 폭발시키고 말더군요. 그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저녁으로 함께 밥을 먹고 빨래를 하려던 중이었어요. 분류를 하고 빨래통을 가지고 일어서는데 남편이 트집을 잡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로요. 빨래는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거야? 빨래 한번 돌리는데 물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그래? 모아서 해, 모아서. 손빨래 해도 좋고. 어차피 집에서 놀잖아. 집에서 논다는 말이 확 날아와 비수에 꽂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긴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이지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 때문에 살림을 놓은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에다 남편의 말대로 집에 있는 제가 빨랫감을 내놓는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남편의 것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들고 있던 빨랫바구니를 남편에게 집어던졌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눈이 있으면 보이지? 이거 전부 당신 거야, 당신 거.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혀주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해주는데 뭐? 물세 아까운지 모른다고?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빨아 입어. 물세 아까우니까 당신이 직접 손빨래해서 입으면 되겠네. 남편은 그제야 쏟아진 빨랫감들을 확인하곤 아차 싶었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때라도 미안하다고 했더라면 저도 어느 정도 선에서 물러섰을 텐데 남편은 기어코 그 입을 다시 놀리기 시작했죠. 어쨌든 당신이 집에서 노는 건 맞잖아. 생활비 받았으면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들으면 당신 혼자 생활비 다 내는 줄 알겠어. 우리 계속 생활비 똑같이 내고 있거든? 그런데 왜 자꾸 당신은 당신이 혼자 우리 가정을 다 책임지듯이 생색을 내는 거야? 정 생색 내고 싶으면 단돈 500원이라도 더 내고 생색을 내. 생활비는 똑같이 내도 내가 돈은 더 많이 벌잖아. 돈도 더 많이 벌고 가장인데 이 정도 생색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돈 더 번다고 해서 나한테 좋을 게 뭐야? 더 많이 버는 돈을 나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서 왜 큰 소리냐고? 하여튼 앞으로 똑같이 생활비 내는 것처럼 집안일도 똑같이 각자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때까지는 원래 해왔던 거니까 내가 쭉 해왔는데 당신이 이런 식이면 나도 할 필요가 없잖아? 불합리적이기도 하고 말이야. 남편은 당연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따지고 들었지만 저는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여기 있으니 앞으로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그리고 그 후론 딱 제 것만 했어요. 손해는 당연히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던 일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있어 참 좋더라고요. 정확히 일주일 동안은 잘 버틴다 싶던 남편은 미루다 미룬 빨랫감 덕에 신을 양말이 없었는지 양말을 던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난 나가서 돈 벌어오잖아.
가장이라고 가장! 가장을 이렇게 무시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돈 벌어. 당신이 강조하는 생활비도 똑같이 내고 그래서 일도 똑같이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당신이 버는 푼돈이랑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버는 돈이랑 같아? 완전히 다르잖아.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일하면 더 힘들다고 누가 그래. 내가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힘든 건 매 한 가지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생활비는 똑같이 내는데 나만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뒷바라지 해줄 때 고마워했었어야지. 아이 진짜. 그래, 고맙다. 참 고마워. 이제 됐지? 빨리 빨래도 하고 밥도 차려줘. 나 내일 입고 갈 옷도 없고 배도 고프단 말이야. 그게 고마운 사람의 태도야? 그딴 고마움은 나도 사양이거든? 정 나한테 뭘 바라고 싶으면 돈 줘. 그러면 되겠네. 당신이 먼저 돈돈거리면서 치사하게 군 거니까 불만 가지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에게 바란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비아냥대며 저에게 일만 시키려 들더라고요. 그 태도에 화가 났던 저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남편과 똑같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제게 질린다는 표정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됐어. 내가 미쳤어? 집안일 좀 해준다고 돈을 주게? 그냥 내가 하고 만다. 내가 해.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며칠에 한 번씩은 빨래도 하고 밥도 해먹더라고요. 제가 해놓은 반찬과 국을 먹긴 했지만 그것까지는 그냥 못 본 척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화해에서 점점 멀어졌고 사이는 서먹해졌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올라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겸 큰 병원에 가시는 날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올라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월요일에 병원 갔다가 돌아오시곤 하셨거든요. 그 해에도 당연히 일요일에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주셨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까지 해주었어요. 매년 있던 일이었고 당연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기다리던 일요일이 되었고 오시면 바로 음식 대접을 해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저런 음식을 다 해놓고 보니 부모님께서 즐겨 드시는 햇살 음료를 깜빡했더라고요. 오실 시간이 다 되긴 했지만 남편도 집에 있으니 집 앞 슈퍼에 다녀올 때였어요. 부모님께서 공동현관에서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집만 끙끙대며 들고 계시더라고요. 각종 반찬에다가 직접 키우신 과일, 텃밭에서 수확한 각종 채소까지 저를 주기 위한 짐이 한아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서 뭐해? 벨 누르지. 호수 잊었어? 아니, 아무리 벨을 눌러도 답이 없네. 집에 박서방 없어? 전화도 받지 않고. 이걸 어쩌나 했는데 너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얼마나 오래 서 계신 것인지 짐을 들고 계시는 아빠는 땀까지 흘리고 계셨고 엄마도 많이 지친 모습이었어요. 나올 때까지만 해도 분명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봤는데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길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얼른 문을 열어드리고 집으로 안내했죠. 그런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아무리 눌러도 비밀번호가 맞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없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어이없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고 그 순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집에 당신 부모님이 왜 와서 주무시는 거야?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나. 이 집안의 가장인 나는 불편한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자는 거 싫어. 그러니까 다시 가시라고 그래. 남편의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하마터면 입으로 욕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계셨던 터라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문 열어.
부모님이 문 앞까지 오셨는데 다시 가라는 말을 어떻게 해? 짐도 많단 말이야. 당장 열어. 당장 열라고. 싫은데? 꼬우면 나보다 돈을 많이 벌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그 문을 부셔서라도 쳐들어가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지켜보는 앞에선 어떤 짓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을 가라앉히고 부모님을 보며 말했어요. 아, 진짜 이 문 또 고장인가 봐. 한 번씩 이러는데 하필 오늘 이러네. 이거 사람 불러서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사람 오기로 했었거든. 남편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회사에 가는데 일단 호텔에 가자. 남편이 바쁜 일만 끝내놓고 와서 한번 고쳐본다니까 호텔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든 아예 거기서 하루 자든 하자. 부모님께서는 돈 아깝게 무슨 호텔까지 가냐며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지만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 호텔로 갔습니다. 그 많은 짐을 다 가지고요. 부모님께서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 하지도 않은 남편과 통화를 하는 척까지 하며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그날은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 병원까지 함께 다녀와 배웅을 해드린 후 집으로 돌아가니 비밀번호가 다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번호로요.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선 물 한 잔을 마시고자 주방에 가니 제가 부모님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담아놓은 접시가 모조리 다 싱크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음식은 하나도 남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가득 끓여놓은 찌개도 부모님이 내려가실 때 드리려고 따로 해놓았던 밑반찬도 통째로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냉장고 문을 여닫으며 찾고 있으니 남편이 먼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 찾아? 반찬 찾아? 그거 우리 엄마가 다 가지고 갔어. 당신이 해놓은 요리도 우리 식구들 다 불러서 같이 먹었어. 혼자 다 먹기엔 양이 많아서 말이야. 본인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이 문전박대 당하는 꼴을 보고 호텔에서 모시고 자고 온 사람에게 할 첫 마디가 저딴 것이라니 저도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당신 진짜 미쳤어? 우리 부모님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음식을 누굴 줬다고? 내가 한 거야. 당신이 뭔데 그걸 다 퍼주고 주고 불러다 먹여? 우리 부모님은 그 멀리서 당신이랑 나 준다고 반찬이며 과일 채소까지 다 이고지고 왔는데 그런 부모님을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불편한 걸 어떻게 해? 주말엔 나도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어제 당신 부모님 와서 여기서 잤다고 생각해봐. 나는 불편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랬으면 오늘 회사 일에도 지장이 있었을 거 아니야. 웃기고 있네. 매년 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불편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그렇게 불편했으면 내가 부모님 오신다고 했을 때 진작 말했었어야지. 그땐 괜찮을 것 같았는데 오는 날 되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걸 어떡해? 어쨌든 검진 잘 받고 가셨으면 됐잖아. 그 덕에 우리 식구들도 밥 잘 먹고 가고 반찬도 잘 가지고 가고 말이야. 남편은 아예 작정을 한 듯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저를 약을 올리더라고요. 거기에다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부터 주말마다 우리 집 식구들 와서 밥 먹고 가기로 했어.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주말마다 오라고 했지. 이번 주엔 친척들도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효도하면 좋잖아. 설마 효도하자는 것도 돈 내놓으라고 할 건 아니지? 부모님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부터 제가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반찬을 시댁에 다 준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해버린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속물처럼 구는 것인지를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거냐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에게 실수한 것이 있는 것일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선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 무시했잖아. 당신이 월급 더 많이 받는다고, 당신이 돈 관리 다 하고, 당신이 더 많이 챙겨야 할 시댁이랑 친정을 똑같이 챙겼잖아. 용돈도 똑같이 주고. 이때까진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이젠 안 참아. 내가 당신보다 월 100만 원은 더 버는데 이젠 내가 큰 소리 좀 치고 살아야지 않겠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 관리를 저에게 먼저 맡긴 것도 남편이었어요. 제가 돈 관리를 하며 돈 문제로 남편에게 구박을 한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친정과 시댁 차별 없이 잘 챙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심지어 시댁이 더 가까워 더 자주 가다 보니 시댁에 갈 때마다 하나라도 더 챙겨갔던 저였어요. 그런 저에게 저런 불만을 가지다니요. 남편은 주저리 열심히도 본인이 나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고 있었지만 결론 하나였습니다. 자격지심이었던 것이었죠. 단 한 번도 월급이나 연봉 가지고 잔소리 한 번도 한 적 없는 저를 상대로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러면 한 가지만 말해봐. 내가 당신을 무시했던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란 말이야. 친정시댁 똑같이 챙겨서 불만이다. 이딴 거 말고 내가 말로나 행동으로 당신을 무시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알아? 그게 지금 갑자기 말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많다고! 당연히 남편은 단 하나도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맹세코 무시한 적이 없었을 뿐더러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조건 무시당했다고 우기기만 하는 남편을 보며 더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혼 결심까지 하게 되었죠. 이미 부모님을 문전박대했을 때부터 이혼을 생각했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잘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미 저희 사이는 끝인 듯 했습니다. 한참 남편은 생각하면서 말하겠다. 어쨌든 네가 날 무시했다고 우기더니 그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식구들 온다는 거 잊지 않았지? 적어도 10인분은 준비해야 할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복수의 일을 갈았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것은 그대로 돌려줘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제가 당일 아침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드디어 제 얘기를 완전히 눌렀다는 생각이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시모를 비롯해 다른 친척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나 지금 나가서 엄마랑 친척 어른들 다 모시고 오면 1시간쯤 걸릴 거야. 그때까지 준비 싹 다 해놔. 알겠지? 다들 기대가 커. 엄마가 며느리가 다른 건 다 별론데 요리 하나는 잘한다고 자랑해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망신당하지 않게 알아서 잘해놔. 마지막까지도 어찌나 말도 밉게 하는지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고 그때부터 저는 작전을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의 옷가지를 모조리 싸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신발, 화장품, 세면도구 등 남편의 돈으로 산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내놓았죠. 그리고 제가 미리 싸놓았던 제 짐을 가지고 시간에 맞춰 현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도 바꿔두고요. 얼마 지나지 않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그 안에서 남편과 시모 그리고 친척 어른들이 우르르 내리더군요. 내릴 때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내리자마자 바닥에 던져진 짐들과 저를 보곤
순식간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인상을 잔뜩 쓰며 저에게 다가와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전부 내 옷이랑 물건이잖아. 당신은 왜 짐가방을 들고 있는 건데? 가만히 있지 말고 설명을 좀 해보란 말이야. 뭐긴 뭐야, 본대로야.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이 집 살 때 당신은 못 만들어 왔더라고. 내가 살던 집에 내가 쓰던 가정가구 그대로 쓰기로 하고 당신은 못 만들어 왔잖아. 그런데 그런 당신이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시모는 망신스러운지 고개를 숙였지만 친척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놀라는 사람들과 밥이나 얻어먹으러 왔는데 좋은 구경하게 생겼다며 눈을 반짝이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미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 순간까지도 지기 싫어 망언을 하기 시작했죠. 진정이랑 시댁이랑 같아? 지금 당신 눈엔 어른들이 보이지도 않아? 사람 망신 그만 시키고 열어. 당장 열란 말이야. 내가 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 꼬움은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라고 그랬지?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꼬움은 너도 집이나 좀 해오지 그랬어. 그랬으면 그렇게 큰 소리 쳤어도 내가 참아줬겠지. 당신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이랑 당신 부모한테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되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런 거라면 당신 생각 잘못한 거야. 지금 선 완전히 넘은 거라고 알아? 지금이라도 당장 문 열어. 지금이라도 열면 이혼만은 하지 않아줄 테니까. 남편은 마치 이 싸움의 길을 본인이 가졌다는 양 겁박을 하고 있었고 이혼이란 말에 시모마저 숙였던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참에 그냥 이혼이나 확 해버려 아들. 어디 시열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감히 이딴 짓을 해? 남편한테 하는 짓거리도 좀 봐라. 하늘 같은 남편 짐을 저딴 식으로 버려도 회사는 잘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 집에서 친정 식구나 끌어들이는 꼴이 보기 싫었는데 아주 이참에 쳤단 거랑은 이혼을 해버리고 새 여자 만나서 재혼이나 해.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시모나 남편이나 이참에 제대로 큰 소리를 치려는 듯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혼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기세에 질세라 남편은 제 옆으로 침까지 탁 뱉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그래야겠어? 그렇지 않아도 거지 같은 게 사업한다고 설치는 꼴이 불안했다고. 언제 나한테 돈 달라고 매달릴까 걱정도 됐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나도 이젠 당신 지긋지긋하다. 쓸데없는 자격지심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저를 괴롭힐 때마다 상정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까지 뱉으며 저딴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거기에다 끝까지 거지 취급이라니. 헤어질 마당에 돈 자랑 따윈 하고 싶지 않아 웬만하면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치우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제 사업에 관심이 없는 사이 얼마만큼 사업을 일으켜 세웠는지 직접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 파는지 관심이나 좀 가지지 그랬어. 적어도 사이트라면 한번 들어왔으면 그딴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다 망해가는 물건에 내가 관심을 왜 가져? 재수없게. 나 안 망했어. 오히려 대박 났는걸? 정부 지원금도 받아서 사무실도 얻었고 그 돈으로 제품 많이 만들어내고 디자인도 늘려서 이번엔 펀딩까지 성공해서 대박 났어. 당신이 좋아하는 돈 많이 벌게 됐다는 뜻이야. 100만 원 더 번다고? 웃기지도 않아. 난 네 월급에 배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더군요. 곁에서 이혼을 노래하던 시모의 한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몰랐으면 몰라도 들으면 몇 날 며칠을 후회하고 괴로워할 마지막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투자도 대박 났어. 왜 당신도 기억나지?
돈 관리 내가 할 때 우리 남는 돈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 당신은 내가 돈을 어떻게 빼돌릴지 몰라서 다 빼달라고 해서 빼가고 나는 계속 투자하고 있었거든. 그것도 수익률 장난 아니야. 이래도 내가 거지 같아? 이래도 내가 너 따위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때 투자한다는 게 뭐였지? 당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이름 뭐였지? 아이, 거짓말하지 마. 당신 이혼당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남편은 도저히 제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살펴보더라고요. 제 말대로 원래 투자하고 있던 종목은 하늘을 날고 있었고 제 사업체명을 검색해보니 펀딩도 200% 넘게 달성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나한테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언질만 줬으면 내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내 돈도 이만큼 수익이 났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애초에 날 믿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이 갑자기 무시한 건 당신이었어. 거기에다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그런 행동을 한 사람한테 내가 왜 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그랬으면 끝까지 알리지나 말지. 그냥 속 시원하게 이혼했으면 서로 좋잖아.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나요? 제가 누구죠라고 입 다물고 있어줘야 하나요? 아니, 제가 이혼만 하길 바랬다면 끝까지 저를 자극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적당히 하고 물러서려는 사람을 자극하고 또 자극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만든 장본인이 저딴 말을 하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좌절하는 남편은 더욱더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너만 좋았겠지. 지금 이 순간까지 돈돈거리면서 날 거지 취급하는 너한테 최고의 복수는 돈으로 눌러주는 걸 텐데 내가 왜 그걸 놓쳐야 하는데? 당신은 두고두고 후회해. 그까지 자격지심 때문에 모든 걸 날려버린 걸 말이야. 남편은 그때까지도 눈을 몇 번이나 비비며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이럴 리가 없다는 충격에 휩싸여 있는 듯했죠. 더 잘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평소대로 가만히나 있었더라도 제 등골을 야무지게 잘 빼먹고 살았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아까울까요? 저희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던 친척분들은 드라마 같은 전개에 수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에게도 다 들릴 만큼 큰 수군거림이었지만요. 그러니까 영수가 마누라 돈 못 버는 줄 알고 무시했다 이거야? 처가댁 식구들까지 문전박대를 하고? 그 어른들 시골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시골에서 오신 어른들한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 그건 아니지. 처음엔 이 집 며느리가 되바라지다 생각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행동을 했네 했어.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가족이 믿어주고 기다려줘야지. 아이고, 결국 저렇게 성공하고 투자도 똑 부러지는 여자를 놓치기만 했네. 내가 다 아깝네. 아까워. 아까워도 어쩔 거야.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영수 엄마도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괜히 날 세우고 그랬던 거 다들 알잖아. 영수도 똑같이 굴다가 자기 복 자기가 찬 거지. 저도 몰랐는데 휴모 역시 평소에 자격지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친척 어른들 대부분 저를 욕하기보단 시모와 남편을 욕하기 바쁘더군요. 저보다 그분들과 더 가까운 곳에 서 있던 시모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분에 차서 몸을 떨고 있던 남편, 그리고 고개 숙인 시모. 목적 달성은 다 되었다 싶었던 저는 짐가방을 끌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다 끝났는데 그곳에서 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황급히 저를 붙잡더군요. 이때껏 저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만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밖에 모르는 수뇌부의 모습이었죠.
소름이 끼치게 말입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런 거야? 나 때문에 화난 거 잘 알아. 그런데 당신도 나 잘 알잖아. 내가 그딴 짓을 혼자 스스로 할 사람이야? 오늘 친척 어른들 불러서 식사 대접하자는 것도, 이날 장인어른 장모님 집에 못 들어오게 했던 것도 다 엄마가 시켜서 그랬던 거라고. 난 맹세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 급기야 남편은 모든 것을 시모 탓으로 돌리며 본인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하더라고요. 이미 진흙탕이고 그 진흙탕을 일으킨 사람이 본인인데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물며 그 변명이 시모라니. 위기에 부모부터 버린다는 것이 더욱더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시모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대개 그런 경우에 아들이 살기 위해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똥물을 대신 뒤집어 써주지 않나요? 진격의 시모는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이혼을 당하더라도 친척들 앞에서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는 일념으로 고함을 지르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넌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이 엄마한테 떠넘기면 안 되지. 내가 언제 그랬니? 네가 먼저 제가 너무 기고만장한 것 같다. 사업 시작하면서 돈도 못 벌고 아예 다 날리는 것 같다. 이런 주제에 친정 부모님까지 집에 끌어들인다고 했잖아. 네가 워낙 찡찡거리니까 엄마가 조언 정도 해준 것 뿐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먼저 집사람 욕을 계속했잖아. 엄마가 계속 싫다 싫다 그러니까 나도 싫은 모습만 눈에 보이고 괜히 트집만 잡게 된 거라고. 두 사람은 욕먹기 싫어 사이좋게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끌고 지옥행 열차에 나란히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꼴사나운지 통쾌하기는커녕 제 미간이 다 찌푸려지더라고요. 더는 그들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저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고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이렇게 가지 마. 다 들었잖아. 내 생각이 아니었다니까.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 엄마가 시켰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게 더 한심해. 그게 더 꼴사납다고. 네가 애야? 너가 5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엄마가 시키면 뭐든 다 한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게 가스라이팅. 그래 나도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이젠 엄마하고 대화하지도 않고 당신 말만 들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왜? 나중에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게? 됐거든. 하여튼 이 집도 곧 팔아버릴 거고 네가 장가올 때 가지고 온 거 살면서 네가 산 물건은 모조리 다 챙겨서 꺼내놨으니까 여긴 다시 찾아오지 마. 이혼이나 좀 깔끔하게 해주고. 저는 남편을 쳐내고 때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시모의 뒤늦은 아들 편들기가 들려오더군요. 얘야, 우리 아들이 말이 다 맞아. 내가 다 시킨 거야.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마. 내가 다 시킨 거라니까. 이대로 가면 어쩌자는 거야. 시모의 절규에도 엘리베이터 문은 야속하게 닫혀버렸습니다. 친척분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막고 서 있어 주셨기에 시모가 따라오는 일은 없었고요.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는 두 사람이 더 귀찮게 하기 전에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이혼은 역시나 꿈같은 이야기였고 소송으로 이어졌죠. 무조건 이혼은 못한다고 우기던 남편은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 재산분할을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 중에 벌어들인 수입들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고요. 그 돈 당신이 상속받은 것도 아니고 나랑 결혼 생활 중에 일군 재산이잖아. 당연히 이혼하면 재산분할 해줘야지. 난 무조건 많이 뜯어낼 거니까 각오해. 그게 싫으면 이혼하지 말든가. 남편은 우겼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우김일 뿐이었습니다. 집은 원래 제 것이었기에 재산분할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고 결혼 생활 중에 시작한 사업도 오로지 제 돈으로 시작한 제 재산에다가 사업의 남편의 기여도가 0% 아니 마이너스였기에 재산분할 전혀 해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며 시작된 정서적 학대, 친정 부모님을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비번을 바꿔버린 짓거리들이 괘씸죄로 인정이 돼 위자료만 토해내게 되었죠. 생각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에 남편은 이제 시장에서 물건 가격을 깎듯 위자료를 깎아달라 애원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큰 돈 없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조금만 깎아주면 안 돼? 당신 돈 많잖아. 내가 왜?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 돈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거든? 그러니까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다 내놔. 난 다 받아낼 거니까. 당신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냉정하게 굴 거야? 돈도 많이 벌었다면서 꼭 그렇게까지 뜯어가야 속이 시원해? 당신 말대로 돈 많이 벌었는데 그까지 돈 뜯어간다고 속이 시원하겠어? 그 돈을 다 받아내도 속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그 돈이라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지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 위자료 깎을 생각 말고 대출을 내서라도 돈 가지고 와. 알겠어? 결국 흥정에 실패한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다 주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 이후 전 남편은 전 시댁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 앞에서 그 망신을 주고 그 끝엔 아들 편까지 들어줬음에도 이혼 하나 막지 못했다고 연을 끊자는 말을 전 시모가 먼저 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 거 알기나 해? 그날 있던 일 때문에 아직도 내가 연락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혼은 했냐? 왜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놓쳤냐? 요즘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려는 거라는 둥 다 오해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변명했는데 기어코 이혼을 당해? 엄마를 팔아먹었으면 이혼이라도 막았어야지. 난 너같이 못난 아들 필요 없으니까 다신 이 집에 오지도 마.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엄마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거 맞잖아. 엄마가 다 시켰잖아. 그렇게 해야 기죽일 수 있다고. 네 전 부인이 한 말 잊었어? 네가 애도 아니고 엄마가 시킨다고 다 하는 놈이 어디 있어? 다 큰 성이니. 어쨌든 난 이제 너 같은 아들 없는 셈 칠 거니까 너 알아서 살아. 결국 전 남편은 전 시모에게 냉정하게 내쳐졌고 이 일마저도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나버려 더 큰 망신만 당했다고 합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아들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힘들어서 찾아온 자식을 버렸다고요? 그 후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앞서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 전 남편은 영업직으로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깔끔한 겉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월세방에 혼자 살기 시작하니 제 한 몸도 제대로 못 챙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건조기가 없으니 빨아서 건조대에 널어 다 말려야 할 텐데 제대로 말리지 못해 냄새가 나는 옷을 다리지도 않고 입고 다니니 누가 그런 사람에게 영업을 당하고 싶겠어요? 실적은 바닥을 찍고 계속된 하위권에 회사에서도 무시를 당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다 버림받고 회사 일도 바닥을 찍고 그냥 망하는 인생으로 굴러가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과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늦은 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지만 당시에 새로운 공장을 알아보고 있던 터라 그 공장과 관련된 연락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는 공장 사장님이 아닌 술에 잔뜩 취한 전 남편이더라고요. 당신 잘 지내? 난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도 다 무시하고 엄마는 아예 안 보고 살아. 아, 그거 알아? 나 원룸에 월세로 산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당신 편을 들 걸 그랬어. 나 내 자격지심 때문에 일을 이렇게 망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뜻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이 말 하려고 연락했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
전 남편은 울며 끝없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전화를 건 상대가 전 남편이란 걸 알았을 땐 그냥 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니 차마 욕까진 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10번쯤 반복했을 때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본인의 인생을 잘 살아내길 진심으로 바라주었습니다. 그 뒤론 연락 오는 일은 없었고 저는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사업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엔 소품 쪽으로 더 신경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 기존에선 제법 큰 계약을 따내게 되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쇼룸도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지며 잘되다시피 회사를 나와 힘든 시기를 보낼 때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서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도 상상하지 못했고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생이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끝까지 제 위치에서 안주하지 않고 모든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도전하며 나아가 보려고 해요. 정말 끝이 났을 때 사소한 후회는 있겠지만 큰 후회들로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인생이 평탄하기만 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살다 보니 모든 인생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저는 남편보다 연봉이 높은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고 집도 있었으니 그저 제 인생이 탄탄대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퇴사와 사업의 부침이라는 내리막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죠. 그 내리막길에서 제가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건 잘 오르는 것보다 잘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무사히 잘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제 힘으로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재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계신 분이나 저처럼 오르막길을 두고 한숨만 내쉬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의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사연을 보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먼 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늘 함께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요. 언젠가 정상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감사합니다.